안녕하십니까. 저희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쓰고 있는 빅데이터들의 흐름 중에서 사실 뭐 어느 정도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코멘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듀레이션,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연체, 그러니까 돈을 좀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자산들은 파는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게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미국의 신용카드 금리가 22%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최근 21%, 22%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75년, 즉 약 한 50년 동안에 이제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50년 동안에 미국의 카드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카드 금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요때가 지금 현재도 상당히 고금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때가 미국의 정책금리가 지금 못지않게 높았거나 오히려 지금 수준에 육박했을 때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는 정책금리는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용카드 금리 자체는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카드 금리가 높다는 것은 일종의 레버리지 소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미국의 경제의 약 70%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겠다는 시그널을 여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미국의 경기가 위축된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를 위축되게 되는데요. 뭐 경제나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산 가격 측면에서도 이런 언밸런스가 지금 사실 많이들 여러 군데에서 목도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면서 균형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경제가 지금 경제 시스템에 맞춰가고 있는지를 그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측면에서의 유로존 내에서 M1, 그러니까 통화량 M1 기준으로 공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줄였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코로나 때는 15%가 넘게 이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15%까지 이제 돈을 줄여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무지막지한 QE의 유동성을 회수를 해서 시장의 균형으로 쫓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를 줄이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약 5% 정도 더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2026년부터 2023년 각 해마다 첫 주자부터 마지막 주까지 가솔린 소비가 어떻게 됐었는지, 가솔린 수요가 어떻게 됐었는지 차트로 계절성을 쭉 봤는데요. 이게 빨간 색깔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2020년 기준에 코로나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코로나 딱 터지면서 급격하게 가솔린이 감소를 했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QE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연말까지도 보면 이 정도 수준의 회복을 보이면서 경제가 어쩌면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코멘트가 있었지만, 지금 특이하게 2023년 파란 색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위크 40, 즉 한 8월에서 9월 정도 되는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의 위축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 공급의 어떤 축소 QT가 나타나면서 사실 이런 수요 자체도 위축이 이제 드디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통화 긴축은 먼저 했었는데 실물 경제 측면에서 수요가 언밸런스하게 많다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이런 불균형점을 어떻게 해결하냐. 즉 수요가 너무 많은 경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디폴트, 즉 연체 형태로,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된 것이 해소되는 형태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불균형 자체가 균형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때는 경제의 불황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동반해야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야 경기의 과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저희는 연체율 형태에서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한 5%, 6% 정도의 연체가 나타나게 되면요, 미국 카드론에서 보통 이렇게 음영 표시가 나타나는 불황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지금은 그 수준을 확실하게 넘어서서 약 한 7.5%, 한 5에서 6%만 나와도 연체가 이제 불황이구나,
연체율이 급등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7.5% 그거를 뚫고 올라가 버린 셈인 거죠. 연체율이 급등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연체율이 급등이 경제 시스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경기 과열을 해소하는 형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시장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시장은 지금 약간 행복회로 같은 걸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베어마켓,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되게 이제 약세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해결되는 시기가 이제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던 셈이죠. 전체에 보통 이제 이런 약세장을 끝내고 강세장으로 돌아오는 국면에 어떤 달에 주로 발생했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가장 높은 달이 10월달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3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약세장이었던 것 같으니까 강세장으로 이제 10월달부터는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희망 섞인 부분이 지금 이런 계절성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스마트머니들은 에쿼티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줄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고 있냐면 보통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확률 분포 안에서 비중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줄이는 기간은 짧게는 3개월 혹은 1년 정도를 이제 줄이는 기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요때가 제일 짧았죠. 아무래도 코로나 터졌을 때니까요. 요때도 보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렸었고요. 요때도 보면 줄이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 줄이게 되는데요. 지금은 한 2달 정도에서 3달 정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센타일 랭크 확률 기준으로 봤을 때 0에서 100%까지 있다고 놓고 봤을 때 지금 32% 위치에 있으니까 다 줄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직 32% 정도의 주식을 축소하고자 하는 니즈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위험자산, 특히 주식 같은 경우를 언더웨이트, 이제 비중 축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시장 내에서 그러면 주식 말고 채권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 하이힐드 본드 펀드가 약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약 9%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높은 금리를 주고 있죠. 경기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하이힐드 기업들, 그러니까 고금리를 제공해야 되는 약간 좀 투자 등급이 아닌 일종의 이제 부실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재무 비율이 상당히 나쁜 이런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약 9% 가까이 금리를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버티기가 어렵겠죠.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투자가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하지만 최근에 사주평균 기준으로 확실하게 많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사실 이제 SV뱅크 파산했을 때고요. 이때가 이제 금리를 첫 번째 올릴 때고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수준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런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다. 즉 위험 자산을 팔고 있다. 채권 내에서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요약해서 자산 가격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어닝,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 예상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X에너지라는 건 에너지 기업이 유가에 따라서 이익의 이제 플럭체이션,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걔네들 빼고 났을 때 이런 점을 찍어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23년 4분기나 3분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3분기 기준으로 점을 찍어 놓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2022년 1분기 숫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4분기는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약 10% 중반, 초중반 정도의 이익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기대치가 좀 어쩌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기 실적을 실망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타격이 올 텐데 지금 주가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 있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의 예상치를 너무 높여놨다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IMF를 비롯해서 다양한 글로벌 경제 기관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보시면 그 이전에 있었던 약 한 10%나 10% 좀 미만에 있던 이익 성장보다 지금 2024년에 이익 성장이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역시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과 대비했을 때는 조금 과도하게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런 자산 가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언밸런스한 부분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채권 100년짜리 만기의 채권인데요. 이 친구가 2022년 이제 연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약 한 74%, 약 한 대부분 한 4분의 3 정도 가격이 이제 떨어진 거죠.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 낸 셈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게 길다 보니까 이런 만기 긴,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의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30년물 TLT라든지 뭐 이런 류의 채권 가격들이 최근에 한 20에서 30%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게 됐는데 보통 30년 만기면 100년에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채권 손실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손실이 난 상황이니까 이런 초장기 만기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봐야 되나? 라는 부분과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이렇게 반영이 됐고 채권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의 이익이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보통 미국 10년물 채권의 어떤 채권 수익률하고 나스닥 100이 동행하는 그림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희한하게 이때부터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괴리가 발생하고 났을 때 미국 채권 10년물은 약 한 10% 손실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이때부터 보면은 미국 나스닥 100은 약 이제 바닥으로부터 한 30% 플러스 손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둘과는 경제 데이터에서 보셨던 어떤 불균형이 결국 해소되는 국면으로 갔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리고 채권시장에서도 이런 크로스 에셋, 이런 상대 가격 측면에서의 어떤 다이버전스, 이렇게 이상현상이 결국은 합쳐질 텐데 이 합쳐지는 규모가 40%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이 쭉 올라와가지고 이걸 맞추던가 오히려 채권이 여기서 이제 30%를 내려고 하게 되면 40% 상승을 해야 됩니다. 채권 가격이. 사실 그건 조금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주가가 지금 30%가 떨어져가지고 이 친구한테 붙는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0%가 지금 하락이 발생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상대 가격 측면에서 이런 자산 가격을 측정해 보게 되면 지금 되게 좀 이상하거나 어렵거나 이 불균형을 위해서는 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지금 대부분 이런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4,400 정도가 지금 주가 지수가 S&P 500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리세션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리세션이 진짜 온다라고 하는 것과 리세션은 오지 않는다라는 국면 사이가 가장 크게 이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이제 금리가 내리고 좋은 환경이 될 테니까 S&P 500의 PE 밸류에이션, 프라이스 어닝 밸류에이션을 22배까지 줄 수 있다. 이게 22배가 거의 피크였거든요. 그러면 22배까지 줄 수 있다는 되게 희망적인 부분과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익을 되게 높게 예상한다는 EPS가 225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15배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200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약 한 30% 정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10% 정도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합쳐보게 된다고 한다면 약 마이너스 40% 정도 손실이 나게 되는데 S&P 500 기준으로 만약에 불황이 없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택했을 때 그런 거에 비해서 만약에 불황이 있고 그런 부분을 주가에 반영을 했을 때 마이너스 40% 정도 손실이 올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산 가격의 나스닥 지수와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불황이 올 거냐 아니면 안 올 거냐에 맞춰서 투자의 시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그 시계를 맞춰놓고 자신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자산 배분 전략을 형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키는 뭐냐? 그동안 QE를 해왔는데요. QE, 양적 완화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그런데 조금 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 저희가 이제 적분 기준으로 면적을 구해보니까 4분의 1 정도가 지금
양적 완화 Q2를 한 규모를 QT를 이용해서 이제 없앤 것 같고요. 아직은 4분의 3을 더 해야 된다. 기간 기준으로는 거의 2년 동안에서 2년 반 가까이 했었으니까 앞으로 지금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했으니까 2, 3분기 정도를 본격적으로 QT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해야 되는 거고 시간 기준으로 그렇고요. 전체 Q2의 양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Q1을 빼고 코로나 시즌에만 했던 Q1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 4분의 3 정도는 더 QT를 해야 된다. 긴축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놓고 봤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럼 우리가 위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위험을 선택하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뭐 위험자산, 뭐 주식자산, 원자재 이런 걸 투자하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라 자산 자체의 어떤 리스크 프로파일, 전체 위험의 어떤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채권 인덱스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약 한 1970년대부터니까 약 50년 기간,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장 기간 50년 기간 동안 놓고 봤을 때 지금은 38개월 동안 미국 채권이 손실이 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평균적으로 채권에 손실 나는 기간은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손실률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50년 기간 동안에 일단 손실이 나는 연속 기간으로 봤을 때는 최장기간이고요. 그리고 손실의 규모도 최대다. 그러면 확률 분포를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확률 분포 중에서 이 끝에쯤에 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7% 손실에 그리고 38개월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손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자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위험은 크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P 500에 불황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손실률은 마이너스 한 40%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 정도 손실은 나지 않았다. 0%와 10% 사이에 있는 형국의 S&P 500을 놓고 봤을 때는 위험이 조금 좀 높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마이너스 40% 난 게 아니라 불황이 오면 마이너스 40%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17%에 있는 채권은 요 정도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40% 정도의 불황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면은 주식은 요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산 가격 측면에서의 위험을 어떤 자산이 지금 실제 위험한가, 그리고 그 위험의 크기가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 내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자산 배분을 하거나 자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경제에서부터 이런 자산 배분의 어떤 상대적인 자산 가격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자산 시장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는 어떤 루트나 글라이드를 저희가 확인해 낸다고 한다면 그 역시 그런 부분을 잘 요약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